자, 이번에는 무선 칫솔 살균기입니다. 클레온의 무선 칫솔 살균기. 칫솔 살균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무선 살균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칫솔 살균기는 주로 욕실, 화장실에서 쓰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해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제대로 만든 제품입니다. 내구성, 경제성, 편리성을 모두 잡은 칫솔 살균기. 충전 방식의 유무선 겸용 제품으로 설치가 자유롭고 감전 위험이 없습니다. 직접 전선을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충전한 후에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한 20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외장 배터리 및 USB 케이블 충전이 가능합니다. 클레온 칫솔 살균기, 강력한 자외선의 반영구 LED 살균 램프를 사용해서 램프 교체가 필요 없고요. 유해 세균을 99.9% 살균합니다. 한국 원적외선 응용평가연구원이 검증했습니다. 탁월한 항균력의 항균동 신소재를 사용해서 기존 플라스틱에서 생기는 세균 증식 혹은 곰팡이 문제를 차단합니다. 8월에 김용민닷컴에서 전 상품 무료 배송 계속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작게나마 응원을 보탭니다. 자, 클레온 무선 칫솔 살균기 저게 36,000원입니다.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클레온 무선 칫솔 살균기 많은 사랑 바랍니다. 우리가 다 양치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또 칫솔을 한번 사용하면은 살균기 써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네, 맞아요. 그 양치질 다 한 다음에 네. 그냥 물만 털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나 세균이 엄청나게 맞아요. 있겠습니까? 증식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네. 클레온 무선 살균기를 통해서 내 이도 지키고 또한 생각보다 작네요 이게. 보통 이 살균기들이 좀 크고 네. 불편한데. 근데 전기 꽂아야 되는데 전기 무선이니까 꽂아야 그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기본주택 공약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각 후보별로 부동산 정책 큰 그림들이 지금 제시될 때인 것 같은데 네. 성렬이 형은 경자 유전 원칙을 깨자. 이런 좀 혁신적인 어느 방향으로 혁신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성관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하는 경자 유전 원칙 파괴 이런 방안이 나왔고 추미애 후보는 지대 개혁, 지대개혁론. 예. 예.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기본주택은 뭐 아시는 대로 임대주택, 그죠.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형 임대주택인데 네, 그걸 그렇죠. 이제 무주택자. 그렇죠. 예. 공공에서 그걸 보유하는 건데 네. 일단은 그 자기 임기 동안에 100만 호 기본주택을 만들고 총 25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공급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기본주택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은 지금 임대주택들이 청약을 하려면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죠. 무주택자로 그냥 다 풀었어요. 음. 그래서 중산층 약간 미치거나 살짝 위거나 이런 사람들이 청약하기가 굉장히 그 제한에 걸려갖고 어려웠는데 그럼요. 그 부분을 타깃을 해서 거길 풀어줬다는 게 가장 큰 이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심에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중산층 임대주택이 원래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뉴스테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그거보다 낮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거기 들어가서 이 목돈을 집에다 묶어놓지 않고 다른 거에 쓸 수 있는 그런 형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요게 지금 안양의 시범 단지가 해서 입주가 됐어요. 안양 쪽에 있거든요. 그때 대박을 터트려갖고 인기가 좋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그 이후에 계속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걸 계속 좀 약간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이 공급이 과연 250만 호가 가능한 거냐. 그리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이거를 이제 확신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걸로 이 백업 작업을 좀 많이 하면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추미애 후보의 입장에 저는 더 동조하는 편인데 네. 한번 진짜 눈 딱 감고 우리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 토지 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보통 국가들 같은 경우 국공유지가 한 50%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민간 개발로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국공유지가 7, 80%인데 산업화,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줘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경제유전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된다면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환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하면서 국가 소유의 토지를 기본적으로 늘려고 있지 않으면은 부동산 문제는 끊임없이 저는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결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말이죠. 네. 공상 만화 같은 얘기인데 개성공단 예. 부지로 김정일 위원장이 네. 2천만 평을 네. 내놓겠다는 그런 얘기 청사진을. 있었어요? 그럼요. 생전에 그런 2천만 평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성공단 어마어마. 200만 평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 땅이 진짜. 200만 평입니다. 자, 네. 보십시오. 2천만 평이 어느 정도냐? 판교가 281만 평, 동탄이 233만 평, 김포 장기가 358만 평, 광교, 수원 광교가 341만 평, 양주 덕정, 파주 운정, 오산 세교, 평택 평화 신도시, 서울 송파 9개 신도시 다 합쳐서 이게 한 2천만 평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거의 서울에만 5분의 1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땅덩어리가. 그래서 이거를 기본주택 부지로 아, 그래서 개성에서 서울까지 아. 고속도로를 한 3개 까는 거예요. 30km면 옵니다. 30km, 30km. 이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뭐 무슨 큰일 나요. 잘못 아니,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은 네. 남북 평화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로서 또 랜드마크로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도시 여건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조성해 놓고 그렇다면은 너도 나도 별이 쏟아지는 개성으로 가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뭐 들고요. 이제 통일을 가정하는 이제 평화 공동체만 돼도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죠. 아니 또 거기 또 자족 도시를 또 그거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만들면 되겠죠. 자족 도시를 이제 개성공단으로 그렇죠. 하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주택 정책이나 네. 그 정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도 기본 방향은 좋아요. 근데 보유세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추미애 후보님의 공약 자체의 현실성을 좀 낮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기본주택 공급의 기본 발상이 뭐냐면 지금 주택 공급은 정부가 하잖아요. 그 권한을 지방자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런 여러 땅들이 있는 데를 개발하겠다. 그 권한을 달라라는 면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도 정도면은 주택 공급권을 주면은 상당히 좋은 부지들을 개발해서 주택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동의를 네. 하는데요. 이제 네. 이 공급 정책이 수도권에 더 커지는 상황을 아, 만들어낼 그런 수 건 있어요. 이제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분권이라든가 분권적 발전을 하기 전에 균형을 먼저 맞춰줘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그쵸. 공기업이라든가 과밀하다는 요소들을 대학, 그다음에 뭐 직장,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보내준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공공공급으로 간다면은 전국이 이제 고르게 잘 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공급책을 내놓으면 수도권 과밀화는 계속해지는 거고 그 과밀화 속에서 인구가 또 계속해서 또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경제가 살면 사람이 또 들어오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좀 최소한의 분산 정책을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송영길 대표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 맞습니까? 이심송심. 저는 이낙연 대표랑 송영길 대표랑 더 친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또 사실 친해요. 그 양반들이 같은 또 같은 전라남도 지역이잖아요. 출신이고 예. 또 게다가 지난해 8월에 그때 전당대회 때는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니 나는 안 나가겠다. 해서 맞아요. 송영길 그때 서로 윈윈이 있었잖아요. 네. 윈윈 협약. 그것도 지금 잘 돌아보면은 네. 지금 누구한테 이롭게 정치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예컨대 코로나 상황이 좀 갑자기 돌출됐습니다마는 경선 한 달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5주 연기했잖아. 네. 아니 네. 뭐 정책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법사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 뭐 봐서 이게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 이익을 대변합니까? 후보한테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진 않았죠. 네. 뭐 균형감 있게 한다고 봅니다. 아니,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선 연기만 봐도 원하는 거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봐서 그렇게 이심송심이란 말이 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제가 그럼에도 노래를 했습니다만 전 대표보다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모두 결정을 내리잖아요. 뭐 네. 결정을 친하시죠? 내리죠. 송영길 대표.
대표님하고 송영길 아니 대표님 안 친하죠? 친해요. 뭐 당직도 안 주고 뭐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만은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부동산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뭐 법사위든 뭐든 뭐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저는 지도자로서 잘하는 태도다. 그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사실 낙연이 형은 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결정도 안 내립니다. 결정을 세모 들잖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그 저기 오늘 종로가에 개신교 아 무슨 거기 교단 연합체 맞아 한 두 군데 만나는. 갔어요. 네. 교회협의회하고 네. 한교총이라고 거기 갔는데 교회들이 대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네. 아 지금 이런 비대면 상황 말하자면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볼 수 있게 될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전대미문의 상황과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 아닙니까?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입장이. 그 상대방한테는 맞아요. 당신들 저기 닥치고 비대면 좋지 좀 잘 따라 이런 말은 못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다고 또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말도 하기에는 못하고.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단 그게 이제 말이에요. 그냥 중도 통합 실용이라고 하는 정치의 함정이거든요. 아이고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앞에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의 이익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단체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면을 허용하는 걸 준비를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근데 애매하게 정치 언어가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가서 만나는 거는 안을 준비해 갔다라는 걸로 보통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그런 식이어서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맨날 그 어디 중간 어느 지점에서 있어요, 항상. 우리 그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현상이라는 트럼프가 나와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민주공화당 양당의 중도화 전략 때문에 트럼프 같은 오른쪽 극단에 있는 후보가 나왔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도화 전략을 자꾸 쓰다 보면요. 누구도 자기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다 불만인 거야. 절충해 놓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정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지도자들도 선택할 때는 선택하시고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지 자꾸 세모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세모는 정말 엽기적인 그런 아니 본인이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넉넉고 있다가 그렇게 그건 아니지. 그건 다 갖고 가죠. 드나만한 그런 그렇죠. 행동을 했을까? 아니 네. 도대체 왜 그때 엑스표를 안 들었을까요? 이미 또 5월에 한번 엎었잖아요. 1월에 우리가 사면 얘기한 거 잘못했다라고 엎었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세모를 아니, 계속 들었는지. 소신을 가지고 사면을 한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시던가. 그래서 나는 우리 저 낙연이 형이 대통령 되면은 네. 저는 틀림없이 다음에 정권을 내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천신만고 끝에 문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지표상 좋은 실적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이거 저 다음에 정권 넘겨준다고 봐요. 결단을 하질 않는데. 그렇죠. 우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인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빨리 주전파를 하든가 중화파를 하든가 빨리 결정을 하면 결정을 안 되잖아요. 네. 결정 안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굶어 죽고 싸우다 죽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지도자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그 뒷감당 그렇죠. 다 할 그렇죠. 각오를 하고 그것도 안 웃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래도 송영길이 낫다. 아유, 알겠습니다. 전 대표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예. 또 송영길 형님이 대권 꿈꾼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다음에 이제 꿈꾸시겠죠. 꿈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생각하고. 86세대에선 당대표 유일하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꾸고 계실 것 같고 이번에 그 민주연구원에서 기본소득 넣었다고. 생활기본소득. 네, 예. 근데 이름도 다르잖아요. 벌써 생활기본소득이고 예. 민주연구원 안에미 한 11개 정도 그 대선 후보에게 줄 공약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소득은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일자리가 빛의 속도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일반 주부님들이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게요. 네. 우리 이제 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을 찍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리잖아요. 6개월 지나면 보수 정당을 찍어요. 그런 흐름의 연속선상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와 그다음에 조직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진보 정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라도 해야 돼요. 기본소득은 당이 정당이면은. 네네. 네. 이런 거 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쵸. 정의당은 뭘 알아야 뭐. 정의당은 무슨 젠더 이슈만 터지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럴 때만 또 소비하는 측면도 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정의당은 젠더 이슈 아니고서는 뭐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전 국민 취업 이런 거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저기 제조업체 공장에 힘든데 있는 그 외국인들 노동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공장이 힘드니까 한국인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우리 그 자영업이 과잉이잖아요. 네. 자영업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 자영업에서 철수하는 과정들을 보상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면서 전통적 제조업들을 스마트화 해가지고 3D 업종이 되지 않도록 가서 일하면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다음에 또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개념 자체를 좀 상승시켜주면서 우리가 1억 5천 2억 투자해서 편의점 사장하면은 월 200만 원, 300만 원 겨우 갖고 가요. 네. 근데 지금 제조업체 가면은 초봉 220만 원씩 받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일이 힘들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안 가는 건데 그런 좀 사회적 변화를 근본적으로 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네. 네트워크로 바꿀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화 같은 얘기인데 급여 네. 그리고 4대 보험 등등 노동자로서 또 퇴직금, 네. 노동자로서 마땅히 행사할 권리 이거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일터는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사람 모자란다. 거기 가서 일하시오. 대신 월급, 4대 보험 뭐 이런저런 국가에서 또 하고. 당신의 어떤 그런 기본권을 지켜주는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진다. 만약 그 사장이 정말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고발해라. 아, 그럼 다음에 우리 국가가 그 일터에다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갑을 뭐 그거 공상과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 한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독일에서 하는 저기 사회적 코퍼라티즘이라는 이 사회 혁신 체계라고 했어요. 김용민이가 이 보완해낸 독일에서 건데? 독일에서 이미 했어요? 네, 독일에서 야, 그 정말 도입돼서 성경 제공하고 말씀처럼 성경 네, 말씀처럼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어떻게 그 잘 하고 잘 있어요 지금? 됐어요? 독일에서 이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노사정위원회 모델이기도 하고요. 음. 이제 그 광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이런 모델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젊은이들이 네. 사실 현장에서 저도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정말 직원을 드리고 싶은데 맞아요. 지원을 안 해. 사람들이. 아이고 다행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알곡 같은 훌륭한 그런 우리 동지들인데 네. 너무나 행복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근데 이제 구인 광고를 내면은 관심들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작으니까. 작은 데는 안 가려고 작은 데는 안 가. 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아예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다 통틀어서 일자리는 국가가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도저히 못 다니겠다 하면은 또 다른 자리로 체인지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렇죠. 이거 뭐 그러면 사실 진짜 이거야말로 구인난, 구직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네트워크로서 그러면서 또 노동권은 신장되고 그리고 네. 또 이른바 사용자의 갑질은 또 줄어들고 줄어들고. 여기 또 기본소득까지 더해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저 소득이 종말을 맞는 그런 사회는 또 노동이 종말을 맞는 사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게 제 선진국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배정해 주진 않아요. 일자리를 배정해 주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히 하는 그만두고 나왔을 때 다음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가 일을 해주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독일에서 벤츠 회사에 이렇게 뭐 중요 부품이 있어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교통 체증이 심해가지고 1차 밴드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주정부가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부품을 날라줘요. 진짜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야,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벤츠에 다니는 것보다 1차 밴드에 다니는 게 월급이 더 많아요.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흔히 하는 우리 지역 혁신 체계라고 해서 지자체에 다녀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시민사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모델들을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자리 잡았어요. 독일이 다시 제조업 강국이 돼서 이 코로나 위기에도 잘 나가는 이유가 그 모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소주성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인데 네. 최저임금 올린단 말이죠. 네, 그렇죠. 최저 올려서 뒷감당은 다 업자들한테 떠넘기면은 네. 이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갖죠. 그쵸. 또 이런 불만을 파고들어서 수구 언론, 야당이 또 그렇게 해서 또 공격 포인트로 삼고요. 또 공격에 최재형 후보가 저걸 그렇게 비판을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주성이다.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맞아요. 소주성 맞죠. 맞아 비슷하죠. 네.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소주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로서는 정말 좋은 거예요.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들이 성장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다양한 보완적 정책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과는 단일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결국 정세균이 중도에 하차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낙연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정세균이 중도 하차한다. 아니 중도 하차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 밴드웨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 하차는 아직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김민석 의원님이 정무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며칠 전에 우리의 구상하고 뭐 보내셨어요. 문자 같은 걸. 네. 거기 내용 보니까 지지율이 곧 상승을 할 거다. 이변이 지금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거 막 보내셨거든요. 아니 그거 다 뻥이죠. 아니 그 저기 우리 아니 그 박영선도 그랬어. 박영선도 지금 뭐 그 형님이 똑똑하잖아. 김민석 의원님이 아주 한 똑똑한 자릿수로 분이시네. 좁혀졌다. 그거 알고 봤더니 한 자릿수가 뭐야? 두 자릿수 든다 보니까. 아이 그런 뻥을 치면 안 되지. 그때도 알고 뻥치셨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때 뻥까지는 아니고 알긴 알았는데. 아니 난 다 알았어. 그렇죠. 알고 있었지. 더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알고 좀 있었어요. 동료도 하면서 이게 조직표를 믿었죠 저희는. 설마 서울에서 지리야. 부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가 설령 좀 불리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우리 저기 낙연이 형도 인터뷰에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좁혀졌다는 말은 안 해요. 좁혀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척 의견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더라도 우리가 아직 현격하게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차라리 더 우리 저 지지자들에게 뭔가 자극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세균이 형은 지금 세균이 형은 계속 나간다. 네,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이 캠프 그 기조를 보니까 뭐 그냥 분위기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하위권에 처지면 계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세균 캠프에는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계속 저렇게 아무 입장도 안 취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일 엄청 많지도 제일 많아. 한 뭔지도 40명 몰랐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숫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 하면 176%로 하면 우리가 50한 8% 9%에서 당선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저쪽에서 윤석열을 당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네. 투톱 그러니까 네. 이 양강 구도로 해서 대선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판을 짜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낙연 밑으로는 다 쩌리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쪽 후보는 이재명이 될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1위인 후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당 이후로 민주당 경선 구도는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굳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거인단도 거의 200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규모 선거인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결국엔 여론조사 흐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2위 후보가 1위가 된다. 그럼 벌써 우리가 지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이 여론 전문가들이 다 알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특별한 반전을 만들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8월 첫 번째 주에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결선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시사 직격인가 KBS에서 온라인 조사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 조사한 게 제가 볼 때는 권리당원과 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느낌 자체가. 네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민주당이 한 50% 넘었던 것 같아요. 53%인가? 민주당 지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그래서 이런 흐름이면은 1차가 결선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 1차에서 그냥 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 전부 교수님. 결선 절대 안 간다고 봅니다.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갑니다.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예. 안 되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돈을 드시죠. 오늘 출연료를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회식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회식을. 회식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게요. 죄송해요. 예, 회식을 한번 해야 되니까. 워낙에 저 일이 그걸로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예, 그 회식을 끄는 거. 지금 구조가 그렇다. 그 낙연이 형도 그걸 좀 감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감지하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뒤집어서 본인이 결선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국민선거인당 오픈하는 날 그게 9월 12일인가 1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날
그다음에 9월 20 며칠 날 광주 전남 오픈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오픈해 보면은 결과 끝난다. 둘 다 저는 그렇게 거기서 이재명이 50을 넘긴다 그러면은 혹은 뭐 45를 45를 넘긴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더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선 설계를 잘못 짰다고 하는 겁니다. 네. 부산 경남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켜 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경선 이게 그 기세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네거티브를 하는데 의원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 캠프 안에 의원들이 다 대응을 하는데 이제 밀리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컷오프 전에는 네거티브를 하는데 이쪽이 이제 종합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팽팽한 느낌이 들어요. 그 기세 싸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가지고 의원들 단톡방에서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도발적인 걸 좀 취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음주운전 갖고 그렇게 시비 가는 거 보면서 좀 그렇죠. 너무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그렇죠.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사안인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상처를 입히겠다? 그렇죠. 이게 원팀 맞나요? 참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그거를 이재명 지사님이 한번 사과 발언 같은 거를 오늘 적정한 타이밍에는 한번 하는 것도 왜냐면 오늘 했어요. 그렇지 아, 않았어? 했나요? 했어요. 음주운전은 한번 했다. 머릿속에서 사과를 했고. 네. 뭐 저도 뭐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당에서 하는 공천 기준이 있잖아요. 있죠. 표 만들어 가지고 대선 주자라도 다 표 만들어 가지고 하나 딱 해가지고 딱 공개해 버리고 그 삼진 그다음에는 아웃인가 좀 안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당에서는 삼진 아웃. 음주는 삼진아웃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반인륜적 범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7건가 뭐 있어요.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후보들끼리 난타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두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선거 결과가 참 어떻게 나올지 경선 결과가 네. 경선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재명이 됩니다. 무난히 됩니다. 다 원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안될것 같아요. 네, 원팀이 안 될 수 있고 아까도 제가 낮에 그 저기 이동영 TV 쪽에서 이제 그 똥파리 관련한 거 했더니 그쪽 똥파리 쪽 채널에서도 또 고소고발하겠다고 뭐 막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원팀으로 가기엔 좀 더 많은 당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도 똥팔이라고 하시는군요. 그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정세균 캠프에 한의학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자주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요. 아니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12년에 예. 그 호남 후보들이 그때 태업했었잖아 대선 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후보가 그때 됐을 그래서 진짜 졌어요. 태업을 해가지고. 박주선 뭐. 그 많은 호남 의원님들이 안 예. 움직여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 의원. 사람들은 뭐죠? 예. 그때는 너무 갈라선 그런 흐름이 강했었던 때고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어쨌든 지지자들이 기권은 할 수도 있다. 예. 똥파리 쪽.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후보가 된 다음에 빨리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저기 100%또 저쪽 당에서 네거티브를 할 거예요. 네거티브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미래를 향해서 막 확 내달리면서 새로운 투표층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미 나온 거는 더 이상 뭐 아 효용, 그럼요. 예. 효용이 없어요. 이제 뭐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진도를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저기 지난 주간에 안산 선수 아 네. 그리고 줄리 벽화 네. 그리고 윤석열의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생이 심화됐다. 뭐 이런 발언들 대단하시다.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페미니즘 때문에 저출생이 그런 생각을 아니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갖지만은 적어도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그 네. 쓸데없는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이 점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페미니즘 때문에 건전한 저출생? 교제를 막아가지고 저출생이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아니 뭐 저기 결혼하신 분 중에 페미니스트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네, 법칙이고 그렇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페미니즘과 선거의 그 상관관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민주연구원에서도 그 예. 11가지 과제 중에서 그 페미니즘 관련한 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표의 영향이 심각하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그 남성은 남성대로 네. 이 이대남들은 네. 이 페미니즘이 아주 불평등의 어떤 본질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고
또 여성들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또 그렇죠. 후보들에 근데 이제 대해서 우리 젊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실제로 페미니스트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 페미니즘을 그렇게 레디컬하게 들은 사람들 많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또 엄청나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이준석 현상도 그걸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너무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20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소크라테스 때부터 나왔다고 예, 그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때 뭐 공자시대 때도 나왔던 예.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제가 전국민 취업대를 주장하는 겁니다. 취업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 흔히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페미니즘이라든가 또는 환경주의자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생산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생산관계라는 게 뭡니까? 노동과 자본의 관계잖아요. 임노동자라서 한번 들어가서 사회적 구조에 들어가면은 아 그것보다는 이 구조가 더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흔히 하는 진보 정권은 끊임없이 일자를 만들어서 전 국민 취업 같은 이런 진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론장에서 지금 약간 편향된 생각들을 좀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라든지 이제 이게 뭐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는 잘 안 하니까 유튜버나 이쪽에서 이 공론 형성을 시켜가지고 이거 좀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대로 놔두면은 사실 그게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 이제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편향적이긴 해요. 좀. 편향적이죠. 네, 여성 20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이게 좀 편향적이고 약간 혐오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혐오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균형감 있게 만드는 공론을 형성할 필요는 있다. 예. 네. 참, 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저는 리버럴리스트인데 사상에 대해서 리버럴인데 이거 그냥 놔둬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 해결 못 해요. 음. 그래요? 이게 해결 못 해요. 기본주택 이런 걸로 해결 안 될까요? 그거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다 이런 생각하는데 행복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저출산 고령화 이거 해결 못하는 문제고 저는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있잖아 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집단주의적 발상으로 우리 앞으로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을 4명씩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도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곧 노인 되겠지만 노인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되지. 그렇지. 네. 그걸 누구를 짐지우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저는 폄훼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고령화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 70년대처럼 네. 71년생이 네. 120만 명? 아 그래요? 예.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이거. 72년생이 가장 많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세대 그러니까 뭐 서태지도 나오고 그쵸, 저기 그쵸. 저 신정아도 나오고 예.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본인 굳이 74? 74. 74. 예. 네, 여기가 근데 지금 50대 들어갔죠 벌써. 네, 50대 들어가죠. 72년생들. 그렇죠. 네. 서태지, 신정아, 또 김성애도 그렇고, 네. 뭐 김성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김상혜 지금 문자 왔어요. 이게 이제 100만의 시대, 네. 출생아 수가 100만의 시대,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못 가죠. 지금 한 20만 20만 대거든요. 대 맞아요. 한 4분의 1로 줄었어. 4분의 이게 1로. 여차하면 잘못된 사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개체는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개인이 행복한 집합체가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개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은 좀 철학적으로 이제는 문제 있는 시대라고 봐요. 네, 그래요. 아유,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하여튼 이 젠더 평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중요한 이슈예요. 예. 네. 이를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과 또 우리가 너희들을 2등 국민 취급하지 않는다. 다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꿈을 꾸고 또 일을 하겠다라는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출산위원회하고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를 때려야 된다고 봐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딴 문제로 봐요. 다르게 아, 문제로 그렇지. 봐요. 분리해서요. 예. 다른 문제로 봐야 돼요, 진짜. 그래요.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이렇게 전부 이민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남녀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그런 식의 논리더라고 보니까 페미니즘하고 그 저기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남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렇게 겁박하고 또 털고 그랬던 사람이 불량식품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혼란스러워요. 네. 예. 경자유전 그 원칙 지킬 필요 없다. 헌법적 가치마저도 부정하고
아, 이 사람 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등장은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정치가 얼마나 희화화됐는가. 아, 코미디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이제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역대 저런 후보는 없었다 진짜. 아니 그 보십시오 또 최재형도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현 정부의 그 이런 네. 요직 중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대통령한테 덤비고 결국 나와가지고 지금 야당 가서 대선 후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정치가 너무 많이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정치 생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이은영 소장님의 탁견 또 박진영 교수님의 탁견 너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한 5번은 시청하시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러분들 정치 생쇼 좋은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